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이 큰 호재에도 혹은 악재에도 반응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준의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꾸준히 시장에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요일장이니만큼 어떤 전략이 또 필요할지 많은 분들이 장 전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간밤에 좀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들 자세히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간밤에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배경에는 기업들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우존스부터 체크하면 1.05% 밀렸고요. 나스닥이 기술주 위주로 밀리면서 2.07% 조정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S&P 500은 1.48% 내림세로 1에서 2%대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세히 기술주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은 0.48% 내림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모스크바 법원은 러시아의 규제기관이 애플에 대한 독점 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히자 확실히 지수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4% 내림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와 공급망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좀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은 지수에는 반영을 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고요. 알파벳 A는 2.52%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체크를 해볼 텐데요. 공급망 물류혁신 스타트업에 1조 2천억 원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3.7%의 내림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반면 테슬라는 호실적이 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3%대 급등 양상을 시현했습니다. 장 초반에 10% 이상 급등하기도 했지만 시장이 좀 둔화하자 상승폭이 함께 둔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공급체인 차질에도 불구하고 판매량을 확대할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은 긍정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6%대 조정을 받으면서 크게 낙폭을 기록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GPU 수요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이에 따라서 10월 이후에 최저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변동성 지수는 11%대나 급등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해주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WTI는 1.6%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유럽연합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가능성 그리고 리비아의 원유 공급 차질로 인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금값은 0.4% 밀리면서 3거래일 연속 조정세를 이어갔는데요. 긴축 우려에 이렇게 하방 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특징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항공주 보겠습니다. 간밤에 실적 발표한 항공주들이 많았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은 1분기 13억 8천만 달러의 손실을 내면서 9분기 연속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는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함께 제시가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9%대 상승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역시 2분기 흑자 전환을 공언하면서 상승이 좀 되는 모습이 나타났고 3.8%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델타 항공도 영향을 받으면서 함께 동반 오름세 시현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T&T 살펴볼 텐데요. 역시 간밤에 실적을 알린 기업입니다. 굴지의 통신업체 AT&T는 워너미디어 부분 분사 이후에 첫 실적 발표를 한 셈인데요. 예상을 깬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에 따라 4%대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고 다우는 2.92%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력이 강화가 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CSX 보겠습니다. 2%대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물류량이 감소했지만 운임 인상이 이루어지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자세한 외신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시장에 긴축 우려라는 이 우려감이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이 더 커질 만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면 Powell says taming inflation absolutely essential and a 50 basis point hike possible for May.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0bp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시사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관련해서 on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즉 50bp 인상안이 상정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를 한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국제통화기금 회의에서 세계 경제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2% 목표치에 약 3배에 달하고 있다면서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나 표현을 expeditiously라고 강조를 한 거죠. 연준 의장은 또 대체로 적절하고 전반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발언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 시기에 최고조에 달하고 남은 기간 동안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연준의 목표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시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Our goal is to use our tools to get demand and supply back in sync so that inflation moves down and does so without a slowdown that amounts to a recession. 특히나 이 연준의 목표에는 수요와 공급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또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라고 강조가 됐고요. 이는 경기 침체로 오지 않는 수준으로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면 더 높이 할 수 있음도 시사가 된 만큼 매파적인 발언에 투심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연준의 행보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흐름은 저희 서울경제TV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옥수수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전개가 되면서 콘플레이션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옥수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콘플레이션을 부추길 만한 뉴스가 나온 만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죠. Slow start to U.S. planting threatens corn production. 옥수수 재배가 최근에 늦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확실히 이 인플레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남부 중서부와 미시시피강 삼각주에서 소나기와 서늘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주요 재배 지역의 농부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자리를 비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 공복을 메꿔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올해 미국에 큰 수확이 필요한 상황에서 좀 경고등이 지금 떨어진 상황인데요. 이 북아메리카의 농업 연구 책임자의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죠. It is incredibly important that we produce the maximum crop to keep prices stable 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우리가 가격 안정을 시키기 위해서 최대의 수확량을 생산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발언도 덧붙였는데요. We're going to need perfect weather and right now we do not have perfect weather. 지금 이 완벽한 최대 수확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날씨가 필요한데 날씨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콘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먼저 당장 옥수수를 사용하는 각종 가공식품 가격이 뛸 전망이고요. 옥수수를 사용하는 사료값이 오르면 육류 가격이 뛰고 또 유제품과 과자류 가격도 함께 뛰어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근에 식품주가 랠리를 펼쳤듯이 실제로 최근 식품주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식품주의 흐름 함께 연동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지지부진한 자동차 관련주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훈풍을 불어넣어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AutoNation gets a bumpy ride as investor worry about U.S. consumers. 그러나 이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아시다시피 확실히 좀 호재와 악재가 공존합니다. 여기서 gets a bumpy ride라고 표현을 쓴 것은 우여곡절이 예상된다는 표현으로 알 수 있는데요. 소비자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소매업체 1위 오토네이션이 자동차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에 대한 수요로 인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개인 운송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자들이 재고 부족, 반도체 부족, 그리고 공급 문제까지 다루면서 확실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개인용 자동차 수요가 신차 공급을 앞지르는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장에서 신차 판매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중고차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토네이션은 대부분의 경우 들어오는 신차 재고는 고객들의 사전 주문에 의해서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자동차 수리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보다 18% 증가한 1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자동차 시장의 활기를 불어넣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에서도 체크를 했지만 항공주들의 주가는 뛰고 또 반대로 넷플릭스 사례를 보면 비대면으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의 주가가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하루 종일 넷플릭스 급락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 비대면 수혜주로 올라왔던 종목들에 대한 미래가 좀 걱정이 됩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넷플릭스가 35%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을 좀 끌어내리면서 국내 증시에도 상당하게 좀 관심을 좀 많이 받은 그런 종목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비대면 관련주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조금 낮게 이제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런 와중에 글로벌 OTT 업체인 넷플릭스의 1분기 유료 가입자 수가 감소했었다라는 게 이런 비대면 종목에 대한 그런 우려감을 좀 더 확대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그 가입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2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 분기에 20만 명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 예상치는 280만 명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감소 원인을 확인해 보면 러시아의 경제 제재로 인한 그 러시아 서비스 중단으로 70만 명 이탈했던 게 가장 결정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이제 가입자 수 감소가 단순히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까지 이어질 걸로 회사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도 가이던스 상으로 200만 명 정도 추가적으로 가입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입자 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 작년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게 글로벌 메가 히트작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이제 메가 히트작이 없다 보니까 가입자 수 증가에 좀 더 특별히 이제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지역의 요금 인상, 그다음에 아이디 공유 제한 같은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타 OTT와의 경쟁 심화로 인한 그런 영향이 가입자 수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일 OTT 기업인 디즈니도 가입자 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르게 보면 전날 다른 OTT 기업인 HBO와 HBO Max의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증가를 했습니다. 가입자 수가 7,680만 명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300만 명 정도 증가했다라는 게 또 넷플릭스와는 또 다른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저께 이제 발표된 넷플릭스 실적은 비대면 전체적인 게 아니라 넷플릭스만의 사항 아니냐라는 또 그런 지장도 일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음식 배달점인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 배달 업체인 그럽허브 같은 경우는 코로나 특수 이후에 실적 상승세가 꺾이면서 지금 대주주의 JET의 주가도 올해 46%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국내에 배민을 갖고 있는 독일의 딜리버리 히어로 같은 경우도 주가가 63%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 딜리버루 같은 경우는 44%, 도어대시 같은 경우도 31% 감소하는 그런 모습,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코로나 시대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얘기되고 있는 화상회의 기업인 줌 같은 경우도
올해 주가가 43% 하락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비대면 관련주가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이제 관심사에서 조금 멀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확실히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좀 피부로 실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뉴욕 증시에서 이제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과 더불어서 국내 증시에 이제 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도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도 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기대보다 밑으로 나오면서 밑돌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국내 주가 흐름은 어떻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 활동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 활동이 증가함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동이나 모임들이 자제됐던 거에 반작용으로 이런 활동이 좀 증가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관광지나 유흥 지역이 거의 인산인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대면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를 받는 그런 모습에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전일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성장세가 좀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에 좀 보였습니다. 1분기 매출은 1조 8,452억을 나타내면서 작년 동기 대비 23% 증가를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로는 4.3%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018억으로 4.5% 증가를 했지만 전분기 대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4.1%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장 예측치에 비해서 낮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 원인은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계절적인 비수기에 따른 성장세 둔화가 원인으로 파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핀테크 부분이 최근에 수수료 인하로 인해서 매출 증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감소했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네이버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 성장세가 멈추지는 않겠지만 이전보다는 상당 부분 성장세가 주춤거릴 것이다라는 게 시장 예측이다 보니까 전일 주가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카카오도 비슷한 1분기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상치 자체로는 지금 매출이 1.74조로 작년 동기 대비 38% 증가,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1,616억으로 2.5%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임직원 급여 상승이나 그다음에 톡비즈 광고 매출 감소 등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아마 시장 예측치보다 좀 못 미칠 것이다. 아마 카카오도 실제로 발표가 되면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로 생활 패턴이 일단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의 인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온라인 관련된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의 실적이 급증세를 보인다기보다는 향후에는 안정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사이트들 간의 경쟁이 지금보다는 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느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입할 사람은 대부분 가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각 사이트마다 서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편 사이트의 고객을 뺏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 같은 그 비용 증가가 상당히 좀 빠르게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실적 측면에서 봐도 예전 같은 그런 급등세보다는 이제 이제서부터는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에서도 체크를 해봤듯이 이 기술주가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채금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국채금리의 또 상승폭이 심상치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0.5%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이미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 거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 같은 경우 2.9% 전후에 등락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기준금리와 연관이 높은 2년물 국채금리도 2.6%대 중반의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금리 수준은 2018년 12월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채권금리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 조금 하락세는 보였지만 이 하락세가 아직까지는 좀 일시적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언제든지 상승 반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 이제 하는 총재가 임명이 되면서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시장에서 이제 해소가 좀 되면서 뭐 관련된 그 금리가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에서는 채권 관련 분야도 상당히 좀 민감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원달러 환율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1,239원으로 전일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중국 증시가 부양책 기대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코로나 봉쇄가 연장이 되면서 그 우려감이 국내 환율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의 움직임도 좀 더 감안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뭐 중앙은행들은 뭐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으로 기준금리는 뭐 향후에 계속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이 높은 그런 상황에서 뭐 시중금리 인상은 이제는 뭐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원달러 환율까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원달러 환율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우리 국내 증시에 체크해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수급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점들을 좀 체크 포인트로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최근 들어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마 금융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일 뭐 미국 같은 경우 파월 의장이 뭐 0.5% 올린다라는 걸 뭐 거의 기정사실화했고요. 그다음에 아마 올해 연말까지 미국 기준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2.5%포인트 이상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향후에 뭐 총 올해 6번의 이제 FOMC 회의가 남아 있는데요. 그중에 4번 이상은 빅스텝으로 인상을 할 것이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금리도 상승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은행이나 보험 관련주 쪽으로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특히 이제 금융지주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올 초 이후에 꾸준하게 순매수세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KB 같은 경우는 지금 1,000만 주 올해 매수를 했고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3,900만 주. 그다음에 하나금융도 1,000만 주, 신한지주도 한 800만 주 가까운 그 주식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외국인들이 이런 그 은행 지주들을 이제 순매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향후의 실적 개선감과 그에 따른 배당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도 투자 수익 증대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배당 성향이 높은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현대해상이나 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200만 주 넘는 그런 외국인 순매수가 올해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급등에 따라서 이런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를 비롯해서 수급 자체가 다른 종목의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다만 이제 금융주 내에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는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주식 거래가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다소 부진해질 수 있으니까 금융주 중에서 증권주를 제외한 은행, 보험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금일 같은 경우,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좀 보면 좋을 만한 부분들, 특히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부분들, 은행주와 보험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부분이 오늘장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표님, 오늘장 저희가 어떤 작전을 좀 짜가면 좋을까요? 네,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 등락을 거듭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금리 미국에서 3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약세로 시작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반도체 관련주나 IT 관련주가 특히 약세를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이 아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원화가 오늘 아마 1240원대를 넘어서 움직일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1240원대에 안착할지 여부를 조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렇게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제 순매도를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특히 외국인 매매 동향도 같은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자체가 어저께 시진핑 주석이 지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경제 둔화 가능성이 다시 좀 부각될 확률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위안화 약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국내 원화 약세까지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국 시장도 같이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종목이나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이제 계속 빠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반 투자자들은 조금 그걸 맞추시기가 좀 어려울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좀 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1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고 2분기 실적 개선 흐름이 보이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적 좋은 종목들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해성 D&S 같은 경우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그런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전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보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실적 중에서 특히 이제 1분기 실적이 나빠도 2분기 실적이 개선이 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쪽으로는 여전히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원자재 가격 상승, 그다음에 물류비 증가 때문에 기업 비용이 상당 부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쉽게 되는 종목에 대해서만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최근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업종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사료주나 이제 건자재 관련주 쪽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료 관련돼서는 최근에 이제 옥수수나 밀의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일단 원가 부담이 상당히 증가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이후에 사료 가격에 이런 원가 상승분이 반영돼서 나아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판매가 전가가 확인되는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건재재 같은 경우도 지금 시멘트 가격, 그다음에 철근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멘트나 레미콘 업체들이 최근 가격 인상에 돌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월 이후에 아마 본격적인 가격 인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멘트나 레미콘 관련 업체, 그다음에 또 건자재 관련 업체들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이셨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월가 트레이더 버니의 미국 주식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울고 웃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뉴욕 증시 상황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실 내용들 전달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When we think about the market in general, what we have to realize is, and we've talked about sentiment, and we've talked about stocks within different sectors and how they're performing, and we've talked about professional investors and individual investors and how well they're correlated. But what we also want to think about is, because this is an economic activity that's kind of in flux right now, whether we're going to have additional interest rate increases, how significant this expansion of the Russian-Ukraine conflict is going to go on. So what we really want to think about is, what are things that we need to continue to monitor? And I still want to talk about, this is a chart I've shown before, okay? The dark blue line is the new orders by purchasing managers in all different aspects of our economy. So whether they're buying, whether they're anticipating to be able to sell more product, so they're buying more product, so they're having new orders, or they realize that we're not selling enough product, economic activity is slowing down or even going negative maybe, and they're not buying, and so they're cutting back on their new orders. So what we're having right now, and this is what we need to think about, if we take a look at this line right here, we can say this is where we have a growth slowdown. And then we turn around and we do better. We go deep into this, and those are symptomatic of recessions. So what we'd like to see is, can we hold on into here on the light blue line where the risk on, risk off holds on, and do the new orders hold to a certain level, slow down some, clearly they've slowed down, but not go into a significant contraction in new orders. So this is a chart we want to continuously monitor over time. Here's an interesting chart, and if you think about it, if you're the company insider, you're the president, you're the chairman of a company, you're a director, on the board of directors of a company, you're the chief financial officer, you're one of the heads of some division, significant division within that company, you're qualified as a corporate insider. And we obviously monitor the insider purchases, and it's public information when insiders make purchases, because they're not supposed to take advantage of inside information and to be able to buy stock because of inside information. So they buy stock theoretically because they realize that their stock price is really attractively priced. And if anybody knows that company's stock better than the company insiders, nobody knows it better than them. So when they buy, and they buy in significant quantities and across the board in terms of many, many buyers of all the different companies are doing it at the same time, that's a huge piece of information. So what we can see here, okay, is in 2018, they had a great deal of buying where we sold off about 10% in the stock market. And we anticipated back then higher interest rates that we didn't really get. The Fed backed off and kept providing liquidity. Then we had COVID hit, and look at the amount of insider buying that happened during COVID. Those prices went down so significantly, and those management teams at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bought their own stock. Okay, now we're seeing a price decline. But what I'm a little bit concerned about is, why aren't they buying their own stock in significant quantities yet? If we know that 9% of the technology stocks are above their 50-day moving average, and 91% of those technology stocks are below their 50-day moving average, we should think, hey, aren't these prices really attractive? But we're not seeing that yet from corporate insiders. Finally, what I want to talk about here is what we've had right now is we've had a significant move in the price of crude oil.
We also have a concern that we're going to have a significant amount of interest rate increases over time. I think what's going on is going to change that view, and we're not going to anticipate all these interest rate increases. I always thought something was going to happen, and the Fed was not going to restrict liquidity as bad as everybody thought they would. What we know is that we've had recessions. We've had many, many recessions over the course of the last, I don't know, say 50 years. Not all recessions have a 50% increase in crude oil prices. But so far, every time that we've gone up 50% in crude oil prices, and by the way, and a side effect that interest rate increases occur coincidental to that. But every time we've gone up 50% increases in crude oil prices, we have had recessions. How long they are, the magnitude of those recessions, they're all different. But one of the things that if we're bullish on the market, what we'd like to see is a growth slowdown and not a recession. Recessions mean usually that the stock market goes down more than 20%. What we have right now is we have this 50% rally. But we have the 50% rally for interesting reasons. Okay, when President Trump was running the country, we were producing much more crude oil and natural gas than we currently are right now. He was encouraging all sorts of production on federal lands. The Keystone Pipeline was being built, and he was all in favor of that Keystone Pipeline coming in and providing oil. And basically what we were then able to do was we were self-sufficient by ourselves, and we could export oil, which we had never done before. Biden comes in. First day, he shuts down the Keystone Pipeline. He slows down production on federal lands. And even before any of this happened, immediately after the election, oil prices started going up. And oil prices were going up not because there was more demand for it, but because we were restricting the available supply. Now that we've got all these other different events and the Russian-Ukraine and whether we can bring that natural gas to Europe, all those other different events that are occurring that are compounding this, that's why prices have gone up by 50%. Now, is Biden going to reopen the federal lands and be much more aggressive in allowing the United States to push more oil out into the system? Or is he going to go like he's been going to Venezuela and Iran and trying to buy oil from countries that we are not friendly with at all, and they do not like us? Yet we're still trying to do that. He's still trying to appeal to the climate-concerned section of our country that they want low-carbon emissions. Well, he's going to find out that eventually we're going to have to turn down the heat on that low carbon emissions and be able to start to put more energy out into the system that we generate within the United States. We've got an election coming up, a midterm election coming up in November of this year. The Democrats are in power. The Democrats are the people that allegedly were more concerned about climate conditions changing and all that, and low carbon versus high carbon. And they're the ones that if they continue on this pace with high degree of food inflation and a high degree of energy inflation, the party in power never holds power with those two things going on. So either something's going to change or the whole Democratic Party is going to be swept out of office, and the Republicans are going to control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gain and have a strong foothold on who's going to be the next president 2 more years out.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에서도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국내 증시 작전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가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닌데 이 원자재 강세가 좀 이어지면서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좀 탄력이 좋습니다. 앞서 외신에서 콤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지만 원자재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종목을 뽑아본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시장 흐름을 보면 수급의 흐름이 원자재 관련한 종목들로 몰려서 순환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료 관련이라든지 아니면은 철강과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 원유와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러한 군을 나눠서 각자의 그런 뉴스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관련된 원자재가 상승을 할 때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통상 그 원자재가 강세를 나타내는 구간에서 이게 외부의 이벤트 요소로 발생을 했을 때는 단기의 가격이 제자리에 찾아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도 원래 제자리로 찾아오기 마련인데 지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또한 지금 상승한 상황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국면에서 생각을 해볼 거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자재에서 관련된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덜 오른 종목 같은 경우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원자재군에서 접근을 할 때는 원자재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재료의 가격을 제품에 빠르게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을 체크해서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원자재 관련돼서 덜 오른 쪽이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 오늘 특징주로 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로는 현대 BMG 스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BMG 스틸은 스테인리스 냉형 강판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냉형 강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철과 다르게 표면이 상당히 부드럽다 보니까 프리미엄 제품들, 예를 들면 자동차라든지 그런 제품에 많이 쓰이는데요. 스테인리스 강판 쪽의 매출액 비중이 현대 BMG 스틸 전체 매출액의 약 9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인리스 가격이 현대 BMG 스틸의 실적에 큰 영향을 준다는 뜻이겠는데요. 스테인리스 자체는 비율을 저희가 보자면은 철이 74% 정도, 그다음에 크롬이 18% 정도, 니켈이 약 8% 정도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 철의 가격과 이 스테인리스 가격 같은 경우가 크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가격적인 측면에서 비율을 적용해서 살펴보면은 니켈 가격과 현대 BMG 스틸의 주가가 상관관계가 높은 거를 저희가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니켈 가격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초반에 촉발이 되었을 때 상승을 했었고 그 상승의 단계에서 5년 내 최고가가 형성된 구간이 이제 투기적인 자금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했다가 그 공매도를 회수를 하면서 5년 내 최고가를 형성을 했다가 지금은 그 고점의 가격은 아니지만은 아직 고점의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니켈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배터리 소재로도 사용이 되다 보니까 수요 같은 경우가 전방에 확보가 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점으로 니켈 가격과 주가 흐름의 연동 관계가 높은 현대 BMG 스틸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기본적인 사업을 바탕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 그리고 이 실적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 아니라
현재 외부 환경을 감안해 봤을 때 분기별로 연속성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를 첫 번째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가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실적에서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선행해서 상승을 하는 점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비엔지스틸은 전일 공시를 통해서 성림 첨단 산업에 지분 투자를 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성림 첨단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용에 쓰이는 자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비엔지스틸의 기본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그 산업에 지분 투자까지 했다는 점에서 현재 구간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현대 비엔지스틸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최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흐름들 좋은데 거기에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니켈 가격과 연동되는 종목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의 파월 의장이 또 한 번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 기대감이 또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연준이 계속해서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이사님? 네, 아무래도 그 연준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의 금리 정책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늘 미국을 위해서 이루어진 게 포인트인데요. 현재 5월에 50bp 인상에 대해서 시장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아무래도 그 시장에 풀린 돈이 본격적으로 5월부터 회수가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양적 긴축의 시행 가능성도 매우 높아진 단계고요.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점을 기존에 언급을 했었고 여기에 대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5월이라는 시기로 못 박음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겪어본 부분이 없다 보니 약간 보수적인 시장 흐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 무작정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고 그냥 놓고 바라볼 게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5월이 되면은 금리 인상기로 접어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국면에서는 그러면 금리 인상이 될 때 어떤 수혜주가 있을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한 종목을 찾아서 접근을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포트폴리오에서 좀 방어적인 성향도 함께 분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은행주, 보험주 뭐 이런 쪽으로는 포트폴리오에 꼭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오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특징주는 하나손해보험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그리고 보험주, 은행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봐야 할 종목으로 일컬어지는데요. 금리 인상기에 그 보험사 같은 경우는 왜 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보험사의 운용자산 이익률 상승으로 이어져서 투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험사 같은 경우 보증 준비금을 더 쌓을 부담이 감소하게 되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 기존에 쌓아둔 보증 준비금이 환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에 보험사가 판매했던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가 이 부담일로 인한 금리 차가 역마진 부담을 축소시켜서 실적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아주 쉽게 보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업체 같은 경우는 운용자산이라든지 보유자산으로 수익이 증대된다.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손해보험 주가 같은 경우는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글로벌 역시 동일하게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 비중이 높으신 분들, 높다고 하는 기준이 시장에 따라 다른데 6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 해치 차원에서 하나손해보험을 편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고요.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는 4,900원에서 5,200원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 하나손해보험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장중의 대응 전략은 다음 매매 시그널에서 잡아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